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번 주 수요일인 13일 날 우리 등교 개학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여태 우리는 온라인 수업을 했고 이제 등교하면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되는데 지난주에 연휴가 있다 보니까 밤마다 지금 온라인 수업 진도가 조금 달라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진도를 나가게 돼버리면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반은 뭐 오프라인 수업으로 듣게 되고 어떤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듣게 되다 보니까 조금 수업의 방식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도를 지금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진도를 나가지는 않고 우리가 여태 공부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겸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문제는 이제 EBS 수능 특강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지금 EBS I 들어가면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EBS I 들어가면 여기 EBS 교재 있어요. 그래서 EBS 교재를 이렇게 누르면 연계 교재 다운로드 있죠? 여기 왼쪽에. 그래서 연계 교재 다운로드를 하면 연계 교재가 되는 과목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회가 있고 사회에 사회문화가 있죠, 여기. 그래서 사회, 사회문화, EBS 해가지고 이걸 내려받으면 돼요. 이걸 내려받으면 여러분들이 PDF 파일로 수능 특강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 아니, 사회문화를 수능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수능 특강 정도는 사서 이제 내신 시험 준비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EBS 수능 특강 교재가 있는 친구들은 지금 영상 잠깐 멈추고 EBS 사회문화 수능 특강을 꺼내서 풀면 되고, 아닌 친구들은 여기서 내려받고 영상 보면서 같이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 거냐면 EBS 수능 특강 보시면 12쪽에서 13쪽 이거는 지금 1단원 1강이죠. 1강 1강 그래서 이거는 사문현상 이해 사문현상 이해라고 해서 3번과 7번 이 두 가지 문제를 풀 거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있는 5번과 8번 같은 경우에는 2강 그래서 사문 현상에 대한 연구 방법 우리 배웠던 거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3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1번, 4번인데 이건 지금 자료 수집 방법이죠. 3강의 자료 수집 방법. 그래서 오늘은 1, 2, 3강에 있는 이 6문제를 풀 건데 이 6문제는 전부 다 이제 수능 기본 문제예요. 그래서 엄청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문제를 같이 풀 거거든요. 그러니까 EBS 지금 교재 다운받은 분들이나 아니면 EBS 교재가 있는 분들은 잠깐 영상 멈추고 이 6문제를 빠르게 풀어본 다음에 저랑 이 영상에서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강, 5강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2문제씩 문제를 풀도록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 다 풀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쪽에 있는 3번, 13쪽에 있는 7번을 풀 건데요. 3번 보시면 밑줄 친 기역, 니은과 같은 일반적인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문제에서 항상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연현상이냐 사회문화 현상이냐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이 밑줄을.
기억과 니은만 읽어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우리 살펴보면 되는데요. 1번 기억 보시면 마늘과 양파를 많이 섭취할수록 대장암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 이 다까지 되어 있어요. 이 다까지 되어 있으면 이 기억은 사문현상입니까? 자연현상입니까? 네, 이거는 자연현상이겠죠. 네. 왜냐하면 마늘과 양파를 먹으면 대장암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 라는 것은 단순한 사실일 뿐이지 인간의 의지와 의도가 반영된 게 아니죠. 인간의 의도, 나는 대장암 발병 위험이 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낮아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마늘과 양파를 먹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기억은 자연현상, 니은은 대장암 환자의 833명의 니은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다. 누가 비교 분석했냐면 연구진이 비교 분석했다. 인간의 의도와 의지가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으므로 니은은 사문 현상이죠. 그래서 이 3번 기억 니은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이라는 문제는 항상 수능과 모의고사에 나온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밑줄 친 부분만 보면 되는데 밑줄 친 부분의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연현상, 사무현상이 구분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필연성을 지닌다. 필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 라고 했으니까 이건 자연현상에 대한 특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억 맞고요. 니은 사문현상과 같은 현상은 뭘 가치적이다. 사회문화 현상은 뭘 가치가 아니라 가치 함축적이라고 했죠. 뭘 가치성이라는 것은 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므로 이거는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이니까 니은 틀렸고. 자, 디귿.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에 비해 법칙 발견이 용이하다. 그렇죠. 법칙 발견이 좀 더 명확한 것은 자연현상이다. 사회문화 현상은 왜 법칙 발견이 용이하지 않냐면 인간의 의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외가 굉장히 예외가 존재한다라고 했죠. 사문현상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이므로 맞고요. 리을은 사문현상은 자연현상에 비해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된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7번은 우리가 좀 여러분들 처음 공부할 때는 좀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갈등론, 기능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했어요. 이건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이제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 존재한다라고 했고요. 거시적 관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와 개인 중에 사회의 구조적인 측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회는 유기체와 같다라고 말하는 기능론. 그래서 조화와 균형,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등론은 이와 반대로 이 사회는 안정적이고 조화롭고 균형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은 기득권층의 논리일 뿐이다. 즉, 이 사회라는 것은 굉장히 불평등하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층한테만 유리하고 피지배층 같은 경우에는 항상 손해를 보며 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사회는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 구조보다는 개인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것이 미시적 관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미시적 관점에서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학습하게 됩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래서 우리는 상상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상징, 인간은 상징을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개인의 사회 구조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죠. 그래서 개인의 자율성에 의해서 만약 개인들이 뭐 의미 부여를 다르게 한다면 사회 제도 같은 것은 금방 바뀔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의미 부여를 계속 공통되는 의미 부여가 괜찮다고 한다면 그 사회 제도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결국
개개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어떻게 상징을 만드느냐, 어떻게 의미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부여라는 거, 그리고 그때 상황을 개개인마다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 그래서 상황 정의 이런 말 굉장히 중요했죠. 상황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관적인 개개인의 주관적인 정의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에 나오는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되는, 빈번하게 나오는 키워드, 용어들을 이해하고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7번을 살펴보겠습니다. 7번은 먼저 사회 규범은 특정 집단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 집단 중에 한 부분의 집단들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부분의 한 집단들만 합의했다라는 거는 뭐라고 했었냐면 갈등론이라고 했죠. 갈등론. 그래서 갈등론, A는 갈등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능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능론은 사회 규범은 특정 집단의 합의가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의 모든 집단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졌다라고 했죠. 그래서 A는 갈등이고, 두 번째 질문. 사회의 지배적 규범의 습득이 사회 존속에 필수적이라고 보는가? 그러니까 사회의 규범을 습득을 해야 이 사회가 잘 유지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은 기능론이죠. 기능론.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기능론은 사회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조화를 유지하며 균형을 유지하려면 결국 뭐가 필요하다고 했냐면 사회화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사회화. 그래야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맞는 교육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를 통해서. 그래서 사회화는 무엇을 배우느냐?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들.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을 학습하는 것을 사회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남는 것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는 거죠. 그 먼저 보시면 1번 갈등론은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때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이거는 어떤 관점이냐면 갈등론이 아니라 기능론이죠. 그러니까 결국 사회 문제라는 것은 왜 발생하느냐. 사회 문제라는 것은 일단은 기능론에서의 전제는 사회 자체는 굉장히 일단 안정적이고 조화로운데 왜 갑자기 조금씩 이제 일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느냐? 개인들이 그 사회 시스템에 맞게 만들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회화가 잘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사회화가 이루어져서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개인을 다시 올바르게 사회화를 한다면 사회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학생들이 왜 학교 폭력을 일으키느냐? 사회화가 잘 못됐기 때문에, 교육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조금 개선해서 그 학생들을 다시 교육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고요. 2번 B는 사회 질서를 지배 계급의 강요나 억압, 지배 계급, 피지배 계급, 강요, 억압하는 것은 갈등론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B는 기능론으로 틀렸고요. 3번 사회구조나 제도가 개인에게 끼치는 영향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데요. 이 시가. 그러니까 사회구조나 제도가 개인에게 끼치는 영향을 경시한다는 것은 즉 사회구조보다는 사회구조의 영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아니겠어요? 네, 사회구조의 영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론을 비판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상상론 맞죠. 상상론은 미시적 관점이므로 사회구조보다는 개인의 영향력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로 비판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 A는 B와 달리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는 어떤 거냐면 기능론이죠. 기능론이 그렇게 비판받으니까 오히려 반대가 되겠죠. B가 기능론이니까. 그러니까 즉 기능론은 지금 사회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좋다라는 말은 결국 누가 많이 쓸 수밖에 없냐면 기득권층이니까.
난 이미 이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익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사회가 바뀌면 안 되겠죠? 지금 사회가 바뀌면 오히려 내가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기능론이 비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틀렸고, 마지막 5번. 기능론은 상상론과 달리 개인은 각자의 주관에 따라 다양한 사회상을 만들어낸다고 본다. 주관에 따라 다양한 사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론에 대한 설명이므로 이것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이제 2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강은 이제 23페이지로 넘어가면 되는데요. 자, 5번, 8번을 풀 건데, 자, 2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연구 방법이죠. 그러니까 사회문화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저번에 배웠다면, 이번 2강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문화 현상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해서 연구 방법으로 하는데요. 연구 방법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양적 연구, 그 다음에 질적 연구, 이렇게 두 가지라고 했죠. 양적과 질적이라고 해서 양은 말 그대로 수치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양적 연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회문화 현상을 수치화해서 그 숫자화 시켜서 거기에 맞는 통계 분석을 한다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통계 처리를 해서 그게 사회문화 현상이 얼마나 법칙이 존재하는지, 얼마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했고요.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양적인 이런 수치화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수치화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사회문화 현상을 굉장히 단편적으로, 굉장히 표면적으로만 분석하는 것이다. 오히려 인간의 내면에 있는 동기 같은 행위 동기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위 동기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개개인의 행위 동기와 내면이므로 법칙 발견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지난 시간에 배웠었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5번을 볼 거예요. 근데 5번의 문제를 보시면 지금 다음 연구라고 했죠. 그러니까 연구라고 했으니까 이 연구가 양적 연구인지 질적 연구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옳게 이해하지 못한 학생을 파악하는 데 연구 목적. 네트워크 게임 중독자들은 중독의 원인과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게임 중독과 관련한 정책 연구에 참고 자료를 활용하겠다. 이 연구 목적이에요. 근데 연구 대상이 동그라미시 거주 총 20명, 이제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일단 네트워크 게임 이용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데 자료 수집을 심층적인 인터뷰를 하겠대요. 그리고 기간도 생각보다 좀 기네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면접법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이거는 결국 질적 연구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보시면 방법론적 이원론, 방법의 원리는 다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원론은 질적 연구고 양적 연구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방법론적 1원론이라고 했죠. 2번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법칙 발견하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뭐 맞는 설명이고요. 3번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아니다. 네, 그렇죠. 질적 연구는 가설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가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양적 연구는 가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근데 대부분은 있긴 있죠. 하지만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가설을 애초에 설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라는 명확한 인과관계, 법칙 발견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질적 연구에서는 가설을 만들지 않겠죠. 4번
경험적 자료의 수집을 경시하고 있다. 경시는 이제 무시한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 경험적 자료의 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설명할 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결론만 말하자면 경험적 자료의 수집은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당연히 모두 다 자료 수집을 해야 됩니다. 즉 경험적 자료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그 자료를 습득할 수 있느냐라는 뜻이므로 당연히 경험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어야죠. 수집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예로 들었던 것이 신의 존재를 우리가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느냐. 신의 존재를 우리는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자료 수집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수집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우리는 연구할 수는 없지만 다른 양적 연구, 질적 연구에서는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겠죠. 경험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야 연구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건 지금 애초에 말이 잘못됐으니까 답이 4번이고요. 5번. 양적 연구가 아닌 질적 연구에 해당해. 그렇죠.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8번 이것도 연구니까 이거는 옳게 이해한 걸 찾는 거예요. 그냥 일단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뭔지를 파악해야겠죠.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의존도와 학업 성적 간의 관계, 이 둘의 관계를 알고 싶대요. 그래서 연구 가설이 있네요. 가설이 있다라는 건 방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양적 연구라고 했죠. 양적 연구다. 네. 그런데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은 학생일수록 학업 성적이 높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스마트폰 의존도라는 것은 독립변인이겠죠. 독립변수. 거기에 따라서 학업 성적이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종속 변수일 것입니다. 동그라미 C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1000명을 무작위 표집해가지고 무작위 표집한다는 것은 랜덤으로 뽑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 설문지를 활용했대요. 그러니까 질문지법을 활용했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도 배웠죠. 질문지법. 자, 그럼 보시면 갑 개념의 주학적 정의가 필요하다. 개념의 주학적 정의는 언제 한다고 했냐면 이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연구 설계 단계에서 양적 연구 절차가 있는데 그 양적 연구 절차 중에 연구 설계 단계에서 이 개념의 주학적 정의를 한다고 했죠. 개념의 주학적 정의라는 건 무엇이라고 했냐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체화는 수치화라고 했죠. 구체화는 수치화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의존도도 뭐 당신은 얼만큼 의존합니까? 그래서 뭐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1점은 뭐 의존하지 않는 거, 10점은 의존을 많이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수치화해야 된다는 거죠. 학업 성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1번, 아니, 감 맞고요. 연구의 결론을 청소년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 네.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조사 대상 보세요. 동그라미 C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는 뭘 알고 싶었냐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의존도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조사한 건 누구였냐면 특정 시만 골랐고 그리고 거기서도 심지어 인문계만 골랐고 그리고 고등학생들만 골랐다는 거예요. 네. 고등학생 중에서도 인문계를 고른 거죠 또. 그러니까 1000명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동그라미 시 특정 시고 그러니까 뭐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등학생만 했고 고등학생 중에서도 인문계만 했으니까 청소년들을 이 1000명이 대표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즉 이 조사 대상이라는 것은 표본이라고 했고요. 표본 집단. 이 청소년들을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했죠. 알고 싶은 모든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했고 그 중에 내가 뽑아서 조사한 집단을 표본 집단이라고 했는데 이 표본 집단이 모집단을 전혀 대표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대표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화하기는 어렵네요. 그러니까 맞고요. 그리고 답은 갑을이 되겠고요. 그리고
병. 독립변이는 학업성적, 종속변이는 스마트폰인데 반대죠. 오히려 독립변이니 스마트폰 의존도고요. 종속변이니 학업성적이다. 그리고 정. 법칙 발견보다는 연구 대상자의 심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이거는 연구 대상자의 심리, 인간의 내면, 인간의 행위 동기 이런 거는 오히려 질적 연구에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법칙 발견은 양적 연구에서 하니까 이것도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병정 틀렸고 답은 갑을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32페이지에 있는 1번과 4번인데요. 이 3강은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니까 자료 수집이라는 것은 양적 연구이든 질적 연구이든 둘 다 원하는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해야겠죠. 근데 그 자료 수집 방법에는 5가지,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다섯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문조사라고 하는 질문지법, 아니면 직접 얼굴 맞대고 대화하는 거, 면접법, 그리고 사람을 데려다 놓고 독립변인을 처치해서 종속변인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보는 실험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내가 알고 싶은 연구 대상자와 같이 생활하거나 그 사람을 끊임없이 관찰하는 거. 그건 참여 관찰법. 참여하고 관찰한다고 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이미 조사한 그 자료를 내가 다시 재분석하는 것을 문헌연구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것이 양적 연구에서 많이 쓰이는 것과 질적 연구에서 많이 쓰이는 자료 수집 방법이 있는데, 양적 연구에서 많이 쓰이는 것은 질문지법과 실험법, 수치화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 질적 연구에서 많이 쓰이는 것은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면접법, 그리고 긴 기간 동안 자료의 실체성을 얻기 위해서 참여하고 관찰하는 참여관찰법이 있다. 그럼 문헌연구법은 무엇이냐? 문헌연구법은 양적 연구에서건 질적 연구에서건 둘 다 활용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능 기본 문제 1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료 수집 방법 A씨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 대상자를 직접 만나 대화를 통해 깊이 있는 정보를 한다. 여기서 깊이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면접, 실험법, 질문지법 중에서는 면접법이겠죠. 면대면으로 깊이 있는 대화를 하려고 질적 연구니까. 그 다음에 통제된 상황에서 특정 변인을 처치하여 그 변인에 의한 변화를 관찰한다. 굉장히 상황을 통제시키고 특정 변인을 처치한다, 조작한다라는 것이니까 변인이라 하면 아마도 독립변인을 말하는 것일 거예요. 독립변인을 처치해서 어떻게 종속변인이 변화되는지를 파악하려는 것이니까 실험법. 그 다음에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설문을 한대요. 그러니까 질문지법이겠죠. 자, 1번 보시면 면접법은 질문지법보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다. 오히려 효율성이 높은 건 굉장히 많은 대상을 가지고 한 번에 질문을 할 수 있는, 종이 나눠주고 그냥 한 번에 쫙 답변하게 되니까 오히려 효율성이 높은 것은 질문지법이죠. 틀렸고요. 2번 실험법은 면접법과 달리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렵다. 문맹자라는 것은 글을 읽고 쓰는 걸 못하는 사람인데, 면접법은 뭐 대화로 하면 되는 것이고 실험법은 꼭 뭐 글을 몰라도 할 수 있죠. 말을 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다 문맹자한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실험법은 질문지법과 달리 집단 간 비교 분석이 용이하다. 실험법은 독립변인을 처치한 집단과 처치하지 아니한 집단, 이 두 가지 집단으로 서로 비교 분석이 가능하고요.
질문지법도 일단 질문지를 돌려서 그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뭐 문과반은 어떻게 판단했다, 이과반은 어떻게 판단했다, 여자는 어떻게 판단했다, 남자는 어떻게 판단했다, 10대는 이렇게 판단했다, 20대는 되게 이렇게 답변했다더라. 이렇게 집단과 비교 분석하죠. 그러니까 둘 다 이것도 모두 비교 분석이 용이함으로 틀렸고요. 4번. 면접법과 질문지법은 모두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 면접법이나 질문지법 어쨌든 대화를 하든 글을 써서 보여주든 언어적인 상호작용이 필수죠. 이거 저번에 제가 자료 수집 방법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요즘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그래서 이건 맞음으로 답은 4번이고요. 5번. 실험법과 질문지법은 A와 달리 질적 연구. 질적 연구는 오히려 면접법에서 쓰이고, 면접법을 질적 연구가 쓰고요. 실험법과 질문지법은 양적 연구에서 쓴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자, 마지막 4번. 4번은 다음 사례에서 갑이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골라버려요. 뭘까요? 뭔지 보면 되는데. 자, 문화인류학자 갑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보면 이것만 봐도 대충 알 수 있어요. 답이 뭔지. 그런데 아직은 처음이니까. 갑은 중국의 소수민족인 동그라미족의 삶을 이해하고자 5년 동안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고요. 참여했네요. 그리고 5년간 그는 그들의 주거문화뿐만 아니라 인사법이나 종교적 의식 등을 상세히 기록했고 이후 동그라미족의 삶과 의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죠. 그래서 참여관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제가 문화인류학자라는 것만 보자마자 이거는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일 거다라고 말하냐면 제가 자료 수집 방법 처음에 얘기할 때 참여관찰법이 언제 등장하게 됐냐면 이제 유럽인들이 다른 인류들, 다른 인종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겼네, 우리랑 굉장히 다른 삶을 사네 라고 하면서 다른 인류를 이제 분석할 때 다른 사람들을 자기와는 다른 사람들을 이제 연구할 때 이 자료 참여관찰법을 썼다라고 했기 때문에 문화인류학자들이 대개 참여관찰법을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이걸 읽자마자 참여관찰법이네 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기억. 자료의 실제성이 당연히 높겠죠. 그들과 5년 동안 생활했으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의 문화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내가 명확하게 알 수 있으므로 그렇다는 겁니다. 니은. 문맹자를 대상으로 활용하기 곤란하다. 아니죠. 글을 몰라도 같이 생활하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디귿. 비구조화되어 있고 비표준화되어 있겠죠. 왜냐면 5년 동안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구조화, 비표준화되어 있죠. 구조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대표적인 예시로는 질문지법을 예로 듭니다. 를 보시면 자료 해석에서 엄격한 객관 확보가 유리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질적 연구니까 내가 이 사람들과 생활하고 내가 느낀 거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더라, 이 사람들의 문화는 이렇다더라 라고 하니까 자료 해석에서 엄격하게 객관성 확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질적 연구에서의 질적 연구를 이제 비판할 때 너무 주관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연구자의 주관이 좀 반영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성이 좀 훼손될 수도 있다라는 비판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이렇게 1, 2, 3강, 수능 특강 이렇게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4강과 5강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